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필기 과외 노트. 자, 오늘 시간에는 이 경영정보 일반, 이 파트 1의 경영정보 일반에서 이 챕터 2 부분이죠. 기업 내부 정보, 뭐 구매 생산, 영업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 이와 같은 이 기업 내부의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에 대한 이 단원 최종 점검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단원 최종 점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핵심 내용들 파악해 보죠. 이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는 회계 원칙. 회계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발생주의,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이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이 반대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회계 원칙, 이 처리하는 이 수익과 비용을 처리하는 회계 원칙의 큰 줄기 발생주의,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발생주의는 재무적 흐름,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인식하고 기록하는 거죠. 발생할 때,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현금주의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현금주의는 실제 현금이 들어올 때 지급하는 게 현금주의고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도 알아보면 수익이 발생한 항목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이 발생한 항목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기록한다. 이 대응이라는 말, 그죠? 수익 비용 대응, 즉 수익과 관련한 비용을 대응하여 동일하게 회계 기간에 인식하는 것, 이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처리한다는 회계 원칙, 그렇죠? 발생주의 원칙이죠. 재무적 흐름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때 바로 인식하는 것이 발생주의 원칙이 되겠네요. 자산의 유형과 그에 속한 항목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 제가 이 회계 파트에서 이 경영정보, 내부 정보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회계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지리하고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외워야 될 부분도 많고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걸 계속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부분. 특히나 지금 보시는 이 자산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자본금에는 뭐 지금 보시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차 차익, 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법정 적립금, 어, 임의 적립금, 그리고 준비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이익잉여금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차 차익, 자기 주식 처분입니다.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네, 지금 하단에 있었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맞죠?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요. 이익잉여금, 법정 적립금 맞습니다. 자본조정금에는 자기 주식, 자본조정금에는 자기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내외부 환경에 모두 대응하는 전략 분석 도구 스왑 분석의 대표 전략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외부 환경이 이제 기업 경영을 위한 환경 분석, 기업 내외부의 환경을 분석하는 도구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교재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 우리가 시간에는 뭐 그 마이클 포터의 파이포스 모델이라든가 어, 브리 브리온 모델 같은 경우도 봤었고요. 팔레트 모델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품질 검사할 때. 또 여러분들이 그 파이포스 모델처럼 이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모델로서 대표적으로 이 전략 도구로서 활용되는 게 바로 이 스왑 분석이죠. 이 스왑 분석은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를 판단해서 이 네 가지 자사분면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는 이 전략 분석 도구가 됩니다. 강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그리고 약점이 무엇이냐, 그 어떤 기회를 우리가 가질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험을
가질 수 있냐, 요 네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4분면을 그려놓고 각각의 항목들을 결합시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SO 전략은 스트롱이죠. 그리고 기회, 우리가 강하고 내부 강점을 가지고 외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SO 전략이라고 합니다. ST 전략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외부의 위협이 있을 경우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나아가는 전략이 되겠죠. W는 weak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입니다. 내부의 약점을 보완하고 외부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전략이 되겠고요. WT는 내부의 약점 보완하고 외부의 위험도 최소화해야 되는 전략.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수학 분석을 통해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W, 위기와 기회죠. 내부의 약점, 약점 보완해야죠. 외부의 기회 활용해야죠. ST는 우리가 강한 거죠. 내부적으로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T, 외부의 위협을 최소화해야죠. WT는 내부적으로 약하니까 내부 약점 되도록이면 보완하고 외부 위협을 극복해야 되고, 그죠? 최소화해야 되죠. 회피와 극복보다는 최소화와 보완. SO는 우리가 강점과 외부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 설명에서 비슷하긴 했지만 3번이 회피를 하면 안 되죠. 보완을 해야죠. 내부에 약점이 있을 경우 회피를 하게 되면 그 내부의 약점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내부의 약점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외부의 위험을 극복하기보다는 외부의 위험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 비용 및 순이익을 보고하는 재무제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재무제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도 꼼꼼히 반복적으로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무와 회계 파트는 여러분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기업 내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혹은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다면 이 재무와 관련된 업무 내용, 용어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셔야 돼요. 왜? 기업은 그렇죠. 돈을 버는 집단입니다. 결국은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분석과 이런 활용은 초점이 돈에 맞춰지게 된다. 그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라는 건데요.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죠. 일정 기간에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재무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 성과를 제공하고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깁니다. 일단 주요 구성 요소로는 매출액, 당연하겠죠. 우리가 얼마만큼 팔았는지, 우리 매출이 얼마 되는지 매출액, 그다음에 매출 원가, 여러 가지 뭐 넷세일즈라든가 뭐 그로스 마진 이런 부분들이죠. 제품 혹은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혹은 매입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래야만 저희가 얼마만큼의 마진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상품 매입, 그다음에 매출 총 손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이게 바로 마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매출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회사는 관리비가 적정하게 들어가게 되죠. 제품의 판매 활동 비용, 기업의 관리 활동 비용 등등이 포함됩니다.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제 영업 비용 등이 있죠.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 접대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경상개발비, 연구비, 대손상각비 모두 포함됩니다. 영업손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매출 총 손익 중에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손익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꼭 좋은 내용입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 외 수익이 있을 수 있죠. 배당 수익금이 있을 수 있고 이자 수익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기타 우리가 정상적인 매출 활동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이 아닌 그 이외의 수익을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영업 외 비용이 있죠. 기업 영업 활동하다가 이제 발생하는 실제 우리가 매출을 위해서
하는 뭐 일반적으로 이게 판공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이외에 이제 발생하는 실질적인 정상적인 매출을 위한 판매를 위한 행위가 아닌 그 이외의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죠. 뭐 이자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 대손상각 같은 경우 단기 투자라든가 평가 손실 이런 부분들이 외환 차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예. 그리고 또 포함되는 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입니다. 영업 손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해서 영업 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업비나 매출, 법인세 차감 손익, 영업외 비용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 이외에 법인세나 당기순손익, 주당순손익 이런 부분들도 손익계산서에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다음 문제는 조직의 성과 관리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과 관리. 자, 인사 쪽은 성과, 평가, 보상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력 개발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죠. 네, 교육 전략과 조직의 인재상, 직무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고 육성 계획을 한다. 이런 부분들 뭐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교육에서는 어떤 것들을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의 요구는 서로 다르니까 절충점을 찾아서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죠. 절충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에 맞게 이런 부분 그 구성원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수립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핵심 목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직의 인적 자원 개발 중 성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네, 이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MBO라는 부분도 있고 OKR 그리고 뭐 밸런스 스코어 카드죠, BSC 그리고 가장 유명한 KPI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MBO라고 하는 거는 Management by Objectives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관리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 지표입니다. 상위 조직과 하위 조직이 합의하에 따라 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통의 목표입니다.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부, 부서, 구성원까지 공통된 목표를 세분화하여 설정해서 성과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자, 목표 관리는 단순히 성과를 평가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이 목표를 통해서 구성원 및 조직의 동기부여,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게 됩니다. 전략을 같이 목표를 공통적으로 연계하고 동기부여하고 의사소통하고 처우 및 보상까지. 성과나 평가는 결과적으로 보상, 처우 때문에 진행한다. 이 앞선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SC라는 게 있습니다. Balanced Scorecard죠. 네, BSC는 기존의 이제 재무적 관점, 성과 측정을 보완해서 기업의 성공 요인과 핵심 성과에 대한 지표를 결합해서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재무적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다음에 고객 관점에서 얼마나, 그 다음에 내부의 프로세스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우리는 개개인별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밸런스드, 이게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KPI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죠. 조직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척도죠. 핵심 성과이니까 전략이나 목표에 대한 기여도, 그 성과를 측정하게 됩니다. MBO 체계의 목표를 수립하고 BSC의 주요 요인을 통해서 BSC에서 설정한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성장, 학습과 그 성장, 그 다음에 앞서 보셨던 프로세스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KPI를 설정해서 척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합해서 MBO와 BSC, KPI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R, Objectives and Key Results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와 핵심 결과입니다. OKR은 이 명확하게 설정된 목표, Objectives 목표,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결과, 그에 따른 결과가 구성이 됩니다. 목표 및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을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꼭 연 단위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목표에 대한 달성 기준 기간 내에 확장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존의 MBO와 KPI가 목표 달성의 목적을 둔 방향. 그러니까 KPI와 MBO의 첫 번째 목표는 목표를 얼마만큼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OKR은 목표의 달성은 물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OKR은 실질적으로 질적 목표와 양적 목표 모두 통합적인 목표의 관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관리 도구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OKR을 활용해서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고 목표를 관리하고 그 과정상의 프로세싱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MBO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해서 사전에 설정된 목표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자, OKR은 진전된 성과 관리 접근으로 재무적 성과 요소와 더불어 ESG 등의 기업 사회적 책임 관련 요소까지 관리한다. 요거는 조금 틀리죠. 역시 목표 관리를 위한 도구입니다. 오브젝티브 키 리졸트니까요. 그런데 목표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체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BSC는 현재 성과 관리와 미래 역량 측정을 위한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의 성과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한다. 맞습니다. 네, KPI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요.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활동과 이에 대한 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과학적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네, OKR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로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네, 앞에 R자 그러니까 ROI, ROA, 뭐 지금 보시는 로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ROI가 일단 기준축입니다. 투자 대비 내가 얼마나 걷어들이냐, 투자 대비 효율성을 판단하는 비율이죠. 그 확장판이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그 투자 대비 효율성이 바로 로아스입니다. 내가 마케팅 비용을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걷어들였다. 이게 바로 로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을 보는 것이죠.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수식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정된 개별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전체 투자 대비 수익률은 ROI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OI가 전체 투자 대비 수익률이고 개별 마케팅 비용에 따른 수익률이 바로 로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객이 재방문했는지 지표 아니죠. 네, 사용자나 웹페이지를 떠나는 비율 아닙니다. 네, 광고나 링크 클릭한 사용자의 비율 아니죠. 마지막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 이게 바로 로아스죠.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 다음 중 고객 행동 데이터로 보기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고객 행동 데이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객이 어떤 뭔가의 액션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행위를 한 데이터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네, 고객 행동 데이터라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고객이 제품을 사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보이는 특정한 행동들입니다. 그죠? 자, 고객 행동 데이터에는 선호도, 무엇을 주로 선호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표현하는지, 뭐 장바구니 등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니면 뭐 좋아요라든가, 구매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주로 이 사람이 구매하는 내역들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파악이 되죠. 네, 구매, 뭐 당연히 액션이죠. 물건을 샀으니까 우리한테 방문을 했다. 웹사이트가 됐던 오프라인 매장이 됐던 특정한 행위를 취한 거죠. 리뷰, 대단한 액션 행위를 한 거죠. 어떤 뭔가를 평가했다. 이 제품 좋아요, 나빠요. 이런 것도 다 고객 행동 데이터입니다. 고객의 인지도는 마케팅 활용을 통해 고객의 유지 및 유치 활동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모두 일컫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구매 이력, 웹사이트 방문 기록, 제품 리뷰 및 별점, 고객의 인지도 어떤 게 옳지 않을까요? 그렇죠. 고객 인지도라는 것은 특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죠. 어떤 방문을 했다. 리뷰나 별점을 줬다. 다 액션을 취하잖아요. 구매를 했다. 네, 고객의 인지도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 유지 및 그 활동상에 수집되는 데이터이지 고객이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아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중 고객 관리 CRM입니다. 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고객 관리는 고객의 관리 시스템이죠. 예, CRM은 고객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중요한 부분은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이 고객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꼭 CRM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1차적인 목표는 신규 고객을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신규 고객을 새롭게 모시는 것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고객이 기업에 끼치는 가치를 극대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고객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관리 체계를 가지가 된다. 자, 보기 볼까요? 기업의 가치 고객을 파악하고 유치하여 꾸준히 유지하는 활동. 고객이 기업에 끼치는 가치를 극대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활동. 이탈 고객보다는 현재 유지 중인 고객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세스이다. 자, 이탈 고객보다는 현재 고객만 집중하면 됩니까? 이탈한 고객이 왜 이탈했는지도 판단을 해서 다시 우리 쪽으로 재입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고객이 핵심 타겟일까라고 봤을 때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잠재 고객, 신규 고객이 될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죠. 잠재적인 고객이 누가 있을까? 신규 고객 유치는 당연한 거고요. 기존 고객 유지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탈 고객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설명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지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특정 기간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지표다. 특정 기간 기업의 규모다. 기업의 매출, 판매 수량, 고객 수 등과 같은 수치로 단출될 수가 있다. 기업의 규모를 판단해서 성장 속도, 잠재력 및 경쟁력을 평가하고 예측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기업의 규모입니다. 기업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성장률 한번 볼까요? 자, 시장 점유율은 시장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내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시장 확대율이라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전체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죠. 그다음에 시장 포화도는 특정 제품이 시장 안에서 충분히 확장돼서 안착된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를 판단하는 시장 포화도는 이 소비자의 구매력, 기업 간의 경쟁력, 제품의 가격, 제품의 기술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포화도라는 것은 특정 제품에 대한 시장 안에서의 얼마나 영향력 갖고 충분히 안착돼서 판매가 되는지에 대한 건데, 이 시장 포화도는 단순하게 시장 점유율과 다르게 기업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있는지 구매력, 기업 간의 경쟁력, 가격, 기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장 점유율에 대한 설명, 설명, 그리고 시장 확대율에 대한 설명, 시장 포화도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문제에서 봤던 이 내용은 바로 시장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특정 기간 기업의 규모를 판단한다. 이러면 성장률입니다. 기간 내 시장에서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건 점유율이고요. 네, 이렇게 두 개 큰 축입니다. 점유율과 성장률,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중 샘플 데이터를 추출해서 수행하는 검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샘플 데이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개의 데이터,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보죠. 이 1000개 제품을 모두 다 일일이 전수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샘플을 뽑아야 되겠죠. 뭐 100개 중에 몇 개, 1000개 중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이게 샘플 데이터 추출하여 검사하는 겁니다. 네, 품질 검사, 검사의 양, 빈도, 위치, 분량, 자주 발생하는 지점,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원재료 혹은 부품 입고 시에도 하고 완제품 출하 전에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 전에 검사를 하고 생산 중에, 생산 후에 고객 인도 적전 적합성 검사.
자, 이런 생산 중에는 실제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샘플 테스트를 할 수가 없죠. 제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니까 생산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부자재나 부품, 이 투입되는 각종 매트리얼들 원부자재에 대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고요. 생산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생산이 잘 이루어졌는지 샘플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넘어가기 전에 적합한지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중, 후. 생산 중에 대한 검사는 이 결과 후에 이제 나온 공정에 대한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요 예측 기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 정량적 수요 예측, 정성적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정성적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예측이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패널 조사 같은 경우죠.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간혹 보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고 누군가에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듣죠. 이게 바로 이제 정성적이고요. 그의 반대 개념이 정량력이죠. 수치에 따라서 특정한 수치를 가지고 예측하는 이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 정량적인 방법에는 크게 보면 인과형과 시계열이 있어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고요. 시계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회귀 분석은 대표적인 예측 기법, 인과형 예측 기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시계열 예측 기법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트 1 경영정보 일반의 챕터 2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단원을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1 경영정보 일반 마지막 챕터 3 단원을 가지고 함께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